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네. 어쩔 것이요. 그렇지. 편하게 들으세요. 유치권. 의미 특징. 취득보다는 성립요건. 유치권 성립요건. 목차가. 뭐 취득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취득 요건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성립 요건 또는 취득 요건. 효력. 효력은요,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6개가 있고요. 의무가 2개가 생겨요. 유치권 소멸 사유가 나옵니다. 소멸 사유. 목차는 아주 간단하죠. 보통 한 2문제 정도 최근에 나옵니다. 유치권에서. 한 문제 정도씩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2문제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립 요건에 5개가 있어요. 이 몇 개 있는지를 미리 생각해 두면 외우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성립 요건에 5개, 권리가 6개, 의무가 2개 이렇게. 네? 네, 그럼 외우기가 좀 쉬워져요. 먼저 유치권의 뜻과 특징을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자동차 수리를 맡기거나, 그럼 얘는 수리비 채권이 생겨요. 공사를 맡겨요. 건물 공사. 그럼 공사비 채권이 생깁니다. 또는 갑이 기르던 말이 을이 기른 애써 기른 농작물을 훼손시켜요. 그럼 당연히 을은 갑에게 뭘 요구할까요? 손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손해배상 채권이 생깁니다. 그런데 갑이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건물 공사라 하겠습니다. 을은 각각 수리비, 공사비,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자동차, 건물, 말을 점유하면서 못 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걸 유치권이라 합니다. 요거를. 유치권은 법적으로는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 이렇게 해요. 유가증권은 생각하지 마시고 물건만 생각합니다. 타인,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을 때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 이게 유치권이에요. 유치라는 말은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유치권의 법적인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수리비 줄 때까지 자동차 못 줘. 공사비 줄 때까지 건물 못 넘겨. 손해배상 받을 때까지 말 못 돌려줘. 이런 게 다 유치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 있을 때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타인 물건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물건은 부동산 동산을 불문, 부동산 유치권도 있고요. 이렇게 동산 유치권도 있습니다. 부동산 동산을 불문. 두 번째로 이 유치권은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이 미리 갑이 을과 혹시라도 내 말에 고삐가 풀려서 네 농작물을 훼손시키면 내가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 너는 말을 유치하기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약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래서 유치권은 당사자 간의 약정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해져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성립하게 되는 법정 담보 물권입니다. 법정 담보 물권이야. 당사자 약정을 통해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권리가 성립하거나 물권이 성립하거나 취득할 때 항상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그러나 유치권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만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취득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치권 성립 요건이 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유치권이 성립하는 요건이 뭐냐를 따지게 됩니다. 어쨌든 유치권은 약정을 통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권과 구별이 됩니다. 우리 질권은 누가 갖는 권리라 했죠? 전당포 주인이. 다이아몬드 반지나 밍크코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당포에 가서 돈을 빌리면서 맡겨요. 약정이에요. 그렇죠? 내가 나중에 돈을 갚으면 찾아가기로. 이렇게 약정을 통해 성립하는 게 뭐다? 질권이에요. 질권이 됐든 유치권이 됐든 내용은 똑같아요. 돈 받을 때까지 물건을 반환 거절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질권은 동산에만 인정되면서 약정을 통해 성립하게 됩니다. 반면에 유치권은 부동산, 동산을 불문하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게 됩니다.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두 번째로 갑이 을에게 자동차 수리를 맡기면서 단거리예요. 친합니다. 자동차는 오늘 밤 찾아가고 수리비는 25일 날 월급 받으면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을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럼 갑은 저녁 때 와서 자동차 달라고 할 수 있고 을은 수리비 줄 때까지 못 줘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왜? 미리 약속을 했으니까. 자동차는 미리 돌려주고 돈은 나중에 받기로 미리 약속했으니까 을은 갑이 수리비를 줄 때까지 자동차를 유치하겠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 유치권을 성립하는 것을 배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즉 유치권은 법률 규정에 성립하는 담보 물권이지만 그 법률 규정에 성립하는 담보 물권을 당사자가 약정을 통해서 배제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특징 두 번째. 세 번째. 을이 공사대금에 기초해서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데요.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데 갑의 다른 채권자가 건물을 경매를 넣어버렸어요. 이때 을은 이 건물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없어요.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유치권은요. 물권이고요. 자기 돈을 받을 때까지 누구에 대해서도 반환을 거절할 수 있어요. 설령 목적물이 경매돼서 경락인이 건물 내놓으라 하더라도 유치권자는 나 공사대금 못 받았어. 건물 못 줘. 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누구에 대해서도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은 경매가 됐더라도 소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치권은 아예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경매 대가로부터.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아까 담보물권의 통유성에서 봤던 물상대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상대위는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었을 때 그 가치 변형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성질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물상대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물상대위라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상대위라는 것도 인정이 안 돼요. 담보물권이지만 우선 변제권이 없고 물상대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유치권은요. 유치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점유.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유치라는 말 속에 물건에 점유라는 게 들어있어.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을이 농작물을 훼손한 말을 유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밤새 묶어놓은 줄을 이빨로
끊고 도망가라 했어요. 지집으로. 그럼 을은 말에 대한 점유를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한테 쫓아가서 내가 이 말을 유치하고 있었는데 점유를 상실했다. 유치권에 의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유치권이 없으니까 유치권 자체에 의한 반환 청구권 따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물권적 청구권 인정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물권법 총론에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유일한 물권 뭐라 그랬어요? 유치권.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원래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이런 거예요. 이게 제 소유야. 소유. 유치가 아니라. 근데 이게 다른 사람 수중에 들어가 있어. 소유권 상실해야 안 해요? 상실하지 않는다 그랬죠? 제 소유책을 누가 가져갔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타인 수중에 있는 책에 대하여 나의 소유권의 효력이 미쳐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의해서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물권의 객체가 타인 수중에 있다 하더라도 물권은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타인 수중에 있는 물건에 소유권 등 물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이걸 추구표라고 해요. 그런데 유치권의 경우에는 유치하고 있던 목적물이 점유하고 있던 목적물이 이렇게 타인 수중에 들어가면 유치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추구표라는 게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니야 그냥 이런 거 안 돼. 우물쭈물 끝. 그냥 끝. 안 돼. 유치권은 안 돼. 주구표가 뭐야? 몰라. 안 돼. 물권적 청구권이 뭐야? 안 돼. 그냥 안 돼. 예? 뭐 일단 외워놓고 나중에 서서 이해하면 되죠. 그렇죠? 됐어요. 유치권의 의미 특징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시다가 느닷없이 여기에서 갸우뚱 하세요. 추구표 물건이 내가 아닌 타인 수중에 있다 하더라도 물권은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타인 수중에 있는 물건의 효력이 미친다. 그게 추구표. 그러니까 내 물건 돌려줘. 물권적 청구권 된다. 근데 유치권은 물건이 타인 수중에 들어가는 순간 소멸하니까 추구표도 없고 물권적 청구권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특징. 성립요건 5개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 타인 물건이어야 돼요. 당연하죠. 내가 내 물건을 점유하면서 나한테 반한 거절? 이 또라이죠. 그러니까 타인 물건이어야 됩니다. 당연히. 내 물건에 대한 유치권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개념 자체가. 두 번째가 이 채권이 수립이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손해배상 채권 따위가 그 유치하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조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320조에서 이때 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물건과 채권사의 결련관계라 합니다. 요게 인정이 돼야 돼요. 물건과 채권사의 결련성 또는 결련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요게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뜻입니다.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요 결련성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를 나중에 정밀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이 결련성의 개념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결련성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외울 거를 좀 외우시면 돼요. 나중에. 그러면 나중에 이해가 다 돼. 어쨌든 요 결련성이 인정이 안 되는 거 6개를 외워야 돼요. 6개를. 미리 하나 봅니다.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했어요.
을이 이 주택을 수리했습니다. 나중에 임대차가 끝났어요. 을은 수리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에는 수리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갑은 수리비를 안 줍니다. 네가 수리해서 잘 살았잖아 뭐 이러면서. 이때 을은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주택을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어요. 수리비. 주택에 지출한 비용입니다. 예? 반면에 을이 갑에게 보증금을 줘놨어요. 나중에 임대차가 끝났는데 을이 주택을 반환함에도 불구하고 갑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을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주택을 유치할 수 없어요. 수리비는 유치 가능하고요. 보증금은 유치 못합니다. 이유가 요거예요. 보증금은 주택과 관련성이 없다. 수리비는 주택과 관련성이 있다. 왜? 수리비는 주택 자체에 지출한 비용. 그렇죠? 근데 보증금은 주택 자체에 지출한 비용? 아니지요.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기준이 있어. 몇 가지 기준. 그 기준 가지고 구별했다가 머리 쥐라요. 그러니까 외워야 돼 나중에. 오늘 미리 하나 외웠어요. 보증금 6개 중에 벌써 하나 외웠어. 보증금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답으로 3번이나 나왔어요. 외우는 거야 이런 거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면 암만 해도 나는 관련성 인정된다고 우기는 분들이 있어. 이거 보증금. 우기세요. 저는 뭐라 안 할 테니까. 노코멘트 우기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만 알고 있어요. 대법원에 의해서. 이렇게 물건과 채권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야만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나중에 구별하자. 세 번째로요. 아까 갑이요 을한테 자동차는 저녁 때 찾아가고 수리비는 언제 주기로? 25일 날 주기로 했어요. 그럼 아직 수리비에 대해서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죠. 그럼 유치권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뒤집으면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 다른 물건도 그렇지 않냐? 아니죠. 갑이 101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1억. 1년 뒤에 갚아요. 미리 저당권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따위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성립해요. 그러니까 다른 담보 물건은 변제기 도래가 성립 요건이 아니야. 근데 유치권만은 변제기 도래가 성립 요건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당연히 유치권자는 물건을 뭐 해야 돼요? 점유. 이때 점유는요, 적법 점유해야 돼요. 무슨 점유? 적법 점유. 갑의 자동차를 을이 훔쳐서 타고 다니다가 고장이 났어. 그럼 보통 요놈은 고장난 자동차를 버리고 새로 훔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자식은 타고 다니던 이 자동차가 정이 들었어. 지가 수리했어. 수리 비용 들였겠죠? 나중에 갑한테 잡혔어. 보통은 도망갑니다. 근데 이놈은 이게 생각나.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왜? 있지요. 수리비 청구할 수 있어요. 도둑놈이라도 수리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게 우리가 지난주 점유권에서 봤던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입니다. 뭐라고요?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가 뭐였어요? 본권 없이 물건을 점유하는 자와 그 물건을 돌려받는 자 사이의 관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비용상환 청구권. 물론 이놈은 도망가기 때문에 청구하는 경우는 없겠지요. 근데 은팔찌를 찰 각오를 하고 청구하면 돌려줘야 돼요.
당연히 값은 돌려주지 않겠죠. 누가 너 보고 훔쳐가라 그랬냐? 네가 고장 냈지 않냐? 왜 내가 수리비 돌려주냐? 그럴 거예요. 이때 을은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자동차를 유치할 수 없다. 원래 수리비는 유치권 돼요. 그런데 얘는 자동차를 불법 점유했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판례도 정당한 권원 없이 물건을 점유하면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하여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 말은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인정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는 안 된다? 유치권은 안 된다. 예?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법점유 때문에. 다섯 번째, 아까 다시 자동차 수리를 맡기면서 자동차는 저녁 때 찾아가고 수리비는 25일 날. 뭘 한 거예요, 둘이? 요거 한 거죠? 요게 있으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성립하려면 이게 없어야 되죠. 유치권 성립을 배제시키는 특약이 없을 것. 이렇게 되죠. 다섯 개 요건. 뼈대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1월달, 3월달, 5월달에 살을 붙일 거예요. 뼈대를 잡아놔야 돼. 에? 살 붙인다고요. 아주 뚱뚱한 살을 붙여야 돼요. 살 붙일 게 아주 많아. 아유, 아주 그냥 푸동푸동해져요. 푸동푸동해져. 살은 잔뜩 만들었는데 붙일 뼈가 없어.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뼈대 잡아놔요. 다섯 개 오늘 외웁니다. 효력하고 소멸사유는 나중에 보는데 이 권리가 뭐 일단 유치권이 기본적으로 인정될 거고요. 예? 두 번째로 효력은 권리가 6개가 나온다 그랬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유치권일 거예요.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점유 및 반환 거절. 물권이죠? 누구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경매권이 있어요. 임의 경매권. 아까 유치권자는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담보물권자에게 경매권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임의 경매를 넣어서 플러스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경매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따라서 뭐도 없어야 돼? 경매권도 없어야 돼? 근데 있어.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이거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경매권이 도대체 뭐냐? 이거 갖고 또 학자들이 싸워요. 뭘 위한 경매냐? 나중에 할 거예요. 어쨌든 있다. 경매권. 세 번째. 갑이 옷을 세탁을 맡겼어요. 근데 세탁비를 안 줘. 그럼 유치하겠지요? 예? 끝금리 안 주면 경매를 넣겠지요? 경매 비용이 더 나오죠? 그러니까 저 경매 해봐야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 을이 법원에다가 이거 제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세탁비는 퉁칠게요.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걸 간이변제 충당이라 합니다. 즉 목적물 자체를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은 충당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이걸 간이변제 충당권이라 합니다. 네 번째.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못하고 있어요. 둘이 만났어요. 갑 또는 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이 말을 동네 관광 오는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사임을 받아서 손해배상에 충당하겠다. 갑이 오케이. 이렇게 둘이 약속할 수 있어요. 그럼 을은 갑의 승낙을 받아서 말을 관광 온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차임을 받아서 그걸 자신 손해배상 채권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과실취득권이라 합니다. 유치권자에게 뭐가 인정된다? 과실수취권. 요 과실을 수취해서 어디에 충당한다? 채권에. 그래서 유치권자는 을은 갑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유치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고 담보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원래 담보물권자들은 목적물을 사용할 수도 타인에게 빌려줄 수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유치권자만은 채무자의 승낙을 전제로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말을 유치하고 있는 을 굶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매겨야지요. 말 발굽이 다 달았어요. 갈아줘야지요. 돈 들어갔지요. 유치하고 있던 목적물에 유치권자가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출합니다. 이거 돌려 받아야지요. 저놈의 말이 주댕이가 고급이야. 당근하고 각설탕밖에 안 처먹어. 풀은 쳐다보지도 않아. 하루에 처먹는 양이 어질어질해? 돌려받아야지요. 6개 권리. 더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6개. 유치권, 경매권, 간이변제 충당권, 과실수취권,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수 있는 권리, 비용상환 청구권. 이렇게. 6가지 권리에다가 또 살을 붙일 거예요. 의무 2개. 말을 유치하고 있는 을. 열심히 기른 농작물을 해서서 얼마나 얄미워요. 때리고 불로 지지고 갈기를 뽑고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남의 물건이니까 조심조심 다뤄야죠. 요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합니다. 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로 보관을 해야 돼요. 함부로 다뤄서는 안 돼요. 남의 물건을. 잘 보관해야 돼요. 조심조심 다뤄야 돼요. 이걸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라고 합니다. 이런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채무자 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요거는 직접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의무가 있어요. 채무자 승낙이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해서도 빌려줘서도 담보로 제공해서도 안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뒤집어서 권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의무를 뒤집어서. 이런 2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치권자가 말을 때리고 불로 지지고 의무를 위반하고 있어. 그러면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을 지지고 있는 을을 발견한 갑은 말 돌려줘. 그럼 돌려줘야 돼요. 이게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유치권 소멸 청구. 이렇게 유치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게 유치권 특유의 소멸사입니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유치권 소멸 청구. 어쨌든 권리가 6개 있고 의무가 2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마지막이 유치권 소멸사유인데 나중에. 일단은 오늘 유치권의 뜻과 유치권의 특징 적어도 여기까지는 기억이 나셔야 돼. 나중에 1월 달에. 예? 안 나면 날 때까지 들으셔야 돼요. 날 때까지. 그리고 요건 5개가 있고 권리 6개가 있고 의무 2개가 있다. 이 뼈대는 잡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유치권이.
저당권. 206페이지.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나옵니다. 어렵지만 빡세게 하셔서 맞춰주셔야 돼요. 일단 저당권도 의미 특징이 나올 겁니다. 취득 또는 성립이 나올 거예요. 두 가지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로 저당권의 효력이 나올 겁니다. 효력. 이게 핵심입니다. 저당권에서는 효력이 5개가 있습니다. 5개. 그 중에 4개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저당권의 양도, 즉 처분이 나오고요. 저당권의 소멸이 나옵니다. 취득, 변경, 소멸을 말하는 거예요. 취득, 변경, 소멸. 그렇겠죠? 특수저당권이 2개가 나옵니다. 공동저당권이라는 게 있고요. 근저당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저당권은 이런 정도의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뜻하고 특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이 은행으로부터 1억을 대출받으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택담보대출. 그러면 은행은 이 101호에다가 보통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이때 저당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은행은 이 101호를 점유하지 않지요. 앞에서 봤던 유치권, 전담포 주인은 담보물을 점유해요. 따라서 채무자는 그 담보물을 맡기기 때문에 사용수익을 못합니다. 채무자는 얼른 돈 갖고 물건을 회수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질권이나 유치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입니다. 물건에 대한 점유 사용수익을 박탈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빨리 돈을 갚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질권 또는 유치권이에요. 그런데 저당권자는 물건을 점유하지 않아요. 즉 사용수익은 여전히 누가 해? 채무자가 해요. 대신 이 저당권자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못하면 101호를 경매에 넣어서 그 경매 대가로부터 내 채권을 다른 돈보다 우선해서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이 생각을 관념적 지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받지요. 경매 대가를 교환가치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교환. 이렇게 저당권은 채무자 등이 제공한 담보물을 점유하지 아니한 채 그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다가 나중에 그 경매 대가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 이게 저당권의 뜻이에요. 그림 보면 저당권의 뜻이 만들어져요. 206페이지 맨 위에 356조 저당권자는 점유를 일어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자신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저당권의 뜻이야. 저당권의 뜻을 설명할 때는 뭐가 항상 들어가야 돼요? 점유하지 않는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여기 들어가면 돼요. 특징도 들어있어요. 점유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101호를 바라봤을 때 여기에 담보물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유관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저당권은 반드시 등기 따위를 통해서 공시를 해야 돼요. 저당권은 반드시 등기 따위를 통해서 공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 등이 가능한 것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토지, 건물, 민법상 동사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특별법에 의해서 자동차라든가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건설기 같은 것들은 등기 등록이 가능해요. 이렇게 예외적으로 등기 등록이 가능한 동산도 특별법에 의하여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는 있으나 민법상으로는 뭐만? 토지 건물만. and 이 371조에서 지상권과 전세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땅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남의 땅, 남의 건물에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민법상 저당권이 4개. 토지 저당권, 건물 저당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되죠. 토지에 설정된 걸 토지 저당권, 건물에 설정된 걸 건물 저당권 이렇게 부르죠. 그럼 지상권에 설정된 건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에 설정된 건 전세권 저당권 그렇게 불러요. 우리 4가지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점유하지 않는다부터 등기하라는 공시의 원칙과 등기가 가능한 것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특징으로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담보물권의 통유성, 뭐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성 뭐 이따위가 인정이 되겠죠. 그게 저당권의 의미, 특징이 됩니다. 두 번째, 저당권의 취득. 먼저 법률 규정의 취득만 간단히 187조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저당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뭐 받는다? 상속받는다. 저당권자가 사망하면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 사망한 저당권자의 상속인이 저당권도 상속받고 채권도 상속받고 법률 규정. 그다음에 임대차에 가면 법정 저당권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나중에 볼 거예요. 이렇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저당권은 대부분 뭐에 의해서 취득? 법률 행위에 의해 취득. 약정 저당권입니다. 보통. 자, 법률 행위한 취득을 보겠습니다. 갑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습니다. 돈을 빌려요. 소비대차 계약이라 합니다. 그리고 담보물에 대하여 여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할 거예요. 돈은 안 빌리고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만 설정해주고 나올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이 설정 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뭐예요? 갑이 은행에 가는 주. 돈 빌리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서 설정 계약하겠죠. 주된 계약, 종된 계약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해서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뭘 하고? 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and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계약이 아니에요. 별개의 계약이에요. 이것만 하는 경우도 있죠. 돈 빌리는 계약만 하는 경우 있죠. 뭐?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 담보 제공해 안 해? 안 해요. 이것만 해요. 근데 이것만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으니까 이것만 하는 경우가 있고 함께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별개의 계약이 돼 종된 계약 이렇게 됩니다. 별개의 계약이 돼 종된 계약. 어쨌든 소비대차 계약과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게 되는데 플러스 이거 법률 행위죠. 네? 부동산 물권이죠. 186조가 적용되겠지. 따라서 뭐 해야 돼요? 저당권 등기해야죠. 이렇게 소비대차 계약과 설정 계약 및 저당권 등기를 통해서 저당권을 취득 또는 성립하게 됩니다. 자, 이때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
돈 빌리는 채무자와 돈 빌려주는 채권자. 이게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예요. 채무자와 채권자. 은행 가면 차주와 대주 이렇게 부르죠. 소비대 차주와 대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주로 쓰기 싫어. 귀찮다. 차주와 대주 이렇게. 채무자 채권자.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설정자와 저당권자. 설정자와 저당권자입니다. 계약 당사자를 부르는 명칭이 달라요. 소비대차 계약은 채무자와 채권자,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설정자와 저당권자. 이때 채권자가 만약에 을이라면,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을이라면 저당권자로 등기되는 자도 을이어야 됩니다. 왜? 부종성 때문에. 뭐 때문에? 부종성 때문에. 아까 채권이 존재해야 담보물권도 존재하는 게 부종성이라 그랬죠. 만약에 돈 빌려준 사람은 을인데 저당권자가 정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 정은 채권도 없으면서 저당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무효 등기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에? 물론 예외는 나중에 보게 됩니다. 원칙이. 그래서 원칙적으로 담보물권의 부종성 때문에 채권자와 저당권자로 등기된 자는 동일인. 이게 원칙. 반면에 설정자는 좀 달라요. 돈을 지금 갑이 빌려요. 갑이. 101호가 갑소유입니다. 그럼 갑이 설정자가 돼요. 근데 갑이 돈을 빌리는데 담보가 없어. 그래서 아버님한테 가서 아버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101호를 담보로 좀 제공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아버님이 알았다. 그래서 갑이 아버님하고 같이 은행에 가. 그럼 돈은 누가 빌리고? 갑이 빌리고 담보는 누가 제공하고? 병이 제공. 아버님이. 이때 아버님 채무자예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아까 돈은 누가 빌리고? 갑이 빌리고 담보는 누가 제공하고? 아버님이. 자, 그럼 아버님은 채무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채무자는 아니면서 담보를 제공하는 자, 물, 상, 보, 증, 인이라고 부릅니다. 물상보증인. 그래서 설정계약에서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 원칙 채무자가 아니고요. 채무자 또는 제3자. 이 담보물이 누구 소유냐에 따라서 설정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제3자 병을 물상보증인이라 합니다. 그냥 보증인이 아니에요. 보증인하고 달라요. 보증인은 채무자 대신 돈을 갚아야 돼. 물상보증인은 대신 돈을 갚을 필요는 없고 101호만 날리면 돼요. 그게 물상보증이에요. 돈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예? 돈을 차라리 갚는 게 낫지 않냐? 아니에요. 이거 경매되더라도 돈 다 못 갚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10억을 빌려준대. 이거 경매해봐야 505억밖에 안 나왔어. 그럼 나머지 억은 일반 채권이 됩니다. 갑한테 계속 내놓으라고 짜요. 얘는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상보증인은 채무는 부담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한 물건으로 책임만 지는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 즉 물상보증인이 됩니다. 이렇게 저당권 성립과 관해서 법률 행위에 의한 성립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당사자가 누군지 여기까지를 오늘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됐다고 해주세요 제발. 뭐 안 되면 어쩔 것이요. 그렇죠? 보다 보면 알겠대요. 보다 보면.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11달이나 남았는데 뭐. 그렇죠? 후딱 갑니다. 벌써 한 달 갔지요? 하다 보니까 한 달 갔어요 벌써. 그렇게 한 달 가다 보면 내년 10월. 제가 1년 내내 맨날 말씀드려요.
하다 보면 10월 됩니다. 하다 보면 10월 됩니다. 그래서 소매분들이 아직 오래 남았다고 생각하고 긴장을 안 해, 긴장을. 특히 11, 12월 달. 뭐 긴장 안 해도 되죠, 11, 12월 달은. 그렇죠? 분위기도 좀 싸하고. 긴장하세요. 저당권의 효력. 가장 기본이 되는 효력이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목적물을 임의 경매에 넣어서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효력이에요. 이때 요 놈과 관련해서는 경매 절차의 문제가 나오고요. 요 놈과 관련해서는 타 권리와의 선후가 나옵니다. 선후 관계가. 다른 저당권과의 관계, 전세권과의 관계, 주택임차인, 상가건물 임차인과의 관계, 유치권과의 관계, 가압류채권과의 관계, 국세 또는 지방세와의 관계 등등. 그 다음에 각종 4대 보험이라고 교부권자라고 있어요. 얘네들과의 선후의 관계가 나와요. 그거를 2차에서 하면 돼요. 중개사법에서 하시면 되고요. 민법에서는 고맙게도 안 나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저당권은 임의경매 및 우선변제권이 있다. 나중에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전세권과의 선후,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가서 주택임차인과의 선후,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민법에서는 안 봅니다, 이런 거는. 두 번째,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저당권의 효력관에서 저당권 효력의 범위의 문제가 나와요. 두 가지, 피담보 채권의 범위하고요. 목적물의 범위가 나옵니다. 이 피담보 채권의 범위하고 목적물의 범위는요. 이 목적물이 경매가 되었을 때 첫째, 저당권자의 최대 관심 뭘까요? 경매 대가로부터 내가 후순위 권리자보다 얼마까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을까? 요거죠? 그게 요거예요. 경매 대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 요게 피담보 채권의 범위입니다. 360조에서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이라고 지연배상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체이자,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5개를 규정해놨어요. 저당권 실행비용은 이런 거예요.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임의경매에 신청하면 경매법원은 저당권자에게 감정평가비용 따위를 예납하라고 합니다. 그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딱 5개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담보 채권의 범위예요. 5개 그냥 눈조작만 찍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고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저당권 수령료. 5개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두 번째가 목적물의 범위인데요. 목적물의 범위는 이런 거예요. 주유소 부지가 있고요. 주유소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갑이 땅과 건물을 소유하다가 주유소 운영이 좀 힘드니까 돈을 빌리면서 여기도 저당권을 설정하고 여기도 저당권을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결국 돈을 못 갚았어요. 그래서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습니다. 부지도 경매를 넣고 건물도 경매를 넣어서 병이 경락을 통해서 취득을 했어요. 자, 주유소 부지와 건물을 경락받은 병은요.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를 왔습니다. 왔는데 갑이 유류 저장 탱크 파내고 있어요. 주육이 떼내고 있어요. 세차기 역시 떼내고 있습니다. 갑이. 병은 무슨 짓이냐? 내가 낙찰받았는데 왜 떼어가냐? 이렇게 말하겠죠? 안 말하나? 떼어가세요 그러나?
갑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땅하고 건물을 경락받았잖냐? 땅하고 건물은 그대로 둘게. 나머지는 내가 가져가. 갑하고 병이 싸우겠지요. 병은 무슨 소리냐? 이것도 땅에 붙어 있는 거고 이것도 다 땅에 붙어 있는 거니까 내가 낙찰받은 거야. 못 되어가. 갑은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 땅하고 건물만 낙찰받았지. 이 쌈박질을 할 거예요. 이럴 때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즉 어디까지 경매가 된 건가? 즉 경락인은 어디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이게 목적물의 범위예요. 이렇게 저당권의 효력 범위에 관련해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목적물의 범위라는 게 나와요. 이걸 나중에 살을 붙일 거예요. 이런 게 문제가 된단 말이지. 예? 저당권자는 경매대가로부터 얼마까지 우선 변제받나? 이거 하고 경락인은 어디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민법이 미리 규정을 해놨어요. 이게 저당권의 효력 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요거 뭐 받냐 안 받냐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런 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당권 효력 범위의 문제가 하나 있다. 세 번째 366조하고 365조가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저당권의 효력에서 봐야 될 내용을 미리 생각해 두는 거예요. 효력에서 봐야 될 내용들을. 자, 366조. 이거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나? 법정지상권에서 갑소유 땅과 갑소유 건물이 있어요. 즉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이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 그런데 갑이 돈을 갚지 못해. 그래서 그 저당권이 실행돼. 저당권이 실행된다는 건 목적물이 뭐 됐다는 거예요? 경매. 저당권 실행은 뭐라고요? 경매. 그래서 땅이 병에게 경락이 됐어.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어. 이때 건물 소유자가 뭘 취득한다? 법정 지상권. 그래서 366조라 그랬어요. 그런데 366조 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이 설정이 될 때 이미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토지 소유자와 동일해야 돼요. 그게 366조가 요구하는 거예요. 366조 법정상권 인정이 되려면 저당권이 설정될 때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토지 소유자와 동일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366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정상권 요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갑소유 나대지에 나대지 땅이 나대요. 그게 나대지야. 죄송합니다. 건물이 없는 땅 나대지. 거기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갑이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그 빌린 돈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 이렇게 많이 하죠. 나대지를 담보로 대출 받아갖고 그 돈으로 건물 짓고 건물 분양하고 뭐 해가지고 돈 벌 생각 많이 합니다. 근데 분양이 안 돼. 돈을 못 갚아. 그럼 저당권자는 경매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요. 법정사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왜 안 돼요?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없었어요. 그럼 건물은 어떻게 돼요? 철거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철거. 지은 지 얼마 됐어?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철거돼요. 레알? 네, 철거돼요. 6개월 만에 철거되는 건물을 봤어요. 철거돼요. 아깝죠. 그래서 365조에서 이런 경우에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으나 건물까지 일괄하여 경매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걸 토지 저당권자의 토지 건물 일괄 경매권 이렇게 불러요. 토지 저당권자의 토지 건물 일괄 경매권. 뭘 막기 위해서? 건물 철거. 이런 게 있다. 그래서 366조와 365조
두 개의 보완되는 권리가 있다. 보완되는 권리가. 하나는 법정상권 인정되니까 철거되지 않고 또 하나는 법정상권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철거돼야 되지만 그래도 철거를 막기 위하여 토지저당권자에게 건물까지 일괄하여 경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 내용을 의하고 요건을 볼 거예요. 두 개가 남았어요.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라는 놈이 하나 있고요.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나와요. 두 가지는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